안녕하세요 여러분, 수익률 상승에 도움을 드리고 싶은 헬퍼입니다. 금일 진행은 이제 간단한 마감 시황 살펴보도록 하고요. 그 다음에 이제 프로그램 매매 살펴보고, 그 다음 코스피 200, 코스닥 일중 수급 차트 살펴보도록 하고요. 그 다음에 이제 연초 이후로부터 이제 현물 수급하고 9월 선물 만기 이후로부터 이제 현 선물 수급 추이 이제 코스피, 코스닥 같이 한번 보도록 하고요. 간단하게 어제 좀 이슈 있었던 거 리포트로 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뭐 코스피, 뭐 코스닥, S&P, 뭐 나스닥 등등등등 이 미국채 10년까지 차트들 좀 살펴보기에 조금 앞서서 먼저 일단 밸류에이션 지표부터 좀 보도록 하겠습니다. 코스피, 코스닥, 그리고 이제 S&P에 대해서 이제 빌드갭이라는 밸류에이션 지표로 살펴보도록 하고요. 그 다음에 이제 또 신용장고, 코스피, 코스닥 추이 같이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 다음에는 이제 M2인 통화량 대비해서 S&P, 이제 나스닥, 그리고 이제 코스피, 코스닥 밸류에이션 같이 살펴보도록 하고요. 그 다음에 이제 뭐 한국 수출액 전년 동기비나 뭐 ISM 제조업 지수 뭐 간단하게만 살펴보고, 그 다음에 이제 일간 수출액 대비해서 코스피 시가총액 이제 밸류에이션, 그 다음에 이제 글로벌 GDP 대비해서 코스피 S&P 밸류에이션, 그 다음에 이제 미국 쪽 하이힐드 스프레드 위험 선호 구간인지 회피 구간인지 좀 보도록 하고요. 그 다음에 이제 아까 말씀드린 대로 이제 차트들 간단하게 살펴보고, 그 다음에 이제 보유하고 있는 뭐 키스코 홀딩스나 이제 현대해상 우리 금융지주들 차트 간단하게 보고, 그 다음에 이제 오늘 잠시만요. 금요일이기 때문에 뭐 카카오, 삼성바이오로직스, 제일제당, DLNC, 아마존 같이 보도록 하겠습니다. 뭐 증시 같은 경우에는 뭐 사실 뭐 국내는 조금 지금 이제 비파가 나올 수도 있다라고 보지만 나올 수도 있고 아닐 수도 있는데요. 아무래도 이제 오늘 영향 이제 미국 쪽 증시에 따라 움직일 것 같은데, 뭐 제가 봤을 때 뭐 사실 미국 쪽은 이제 추세가 다 꺾였습니다. 뭐 이제는 추세마저 꺾였다라는 표현이 옳겠죠. 사실 여기서 정점에서 뭐 거의 저는 좀 매우 높은 확률로 빠질 거라고 이렇게 말씀드렸고, 저도 이제 사실 이때 이미 다 숏을 해놨었고요. 추세라도 괜찮았었는데 이제 추세까지 다 무너진 상황입니다. 그래서 이 부분 조금 이따 뒤에 뭐 좀 데이터들 같이 한번 보면서 뭐 실질금리 움직였던 거나 뭐 데이터들 같이 보면서 좀 알아보도록 하고요. 일단 뭐 오늘 증시 같은 경우 하락을 하면서 시작을 했다가 프로그램 매수도 들어오고 외국인 좀 수급이 들어오면서 이제 플러스로 한 0.8% 플러스로 마감이 되었습니다. 뭐 코스닥은 좀 크게 상승을 하면서 한 2% 정도 상승이 있었고요. 이 검은 색깔 선이 이제 코스피 200 차트고, 파랑 색깔, 빨간 색깔 영역이 이제 프로그램 순 매도 구간, 순 매수 구간인데, 뭐 장 초반 매도 나왔다가 좀 매수로 끌어올리면서 증시도 같이 올라갔었고요. 이제 프로그램 매매 같은 경우 외국인이 한 850억 정도 매수, 기관이 한 600억 정도 매수가 있었습니다. 일중 수급 같은 경우에 이제 코스피 같은 경우는 외국인이 한 1,500억 정도 매수가 있었고요. 기관 900억 정도 매수, 개인이 한 2,700억 정도 매도가 있었습니다. 선물 같은 경우에는 외국인 한 3천억 정도 매수가 있었고요. 개인 한 11억 정도 매도, 기관이 거의 2,900억 정도 매도가 있었습니다. 뭐 코스닥 같은 경우에는 외국인이 한 1,600억 정도 매수가 있었고요. 기관 980억 정도 매수, 개인이 한 3천억 정도 매도가 있었습니다. 누적 수급 같은 경우에는 이제 외국인이 9월 선물 만기 이후로부터 매도했다가 매수폭을 좀 돌려놨는데, 이게 좀 공매도 친 게 최근에 이때부터 조금 갑자기 확 들어왔던 게, 외국인들이 이제 공매도 친 거를 좀 약간 쇼 커버링이 좀 들어왔다곤 하더라고요. 이제 그 부분에 좀 영향이 있지 않나. 그러니까 결국 순수하게 증시 상승을 위해서 베팅을 했다기보다 공매도 친 거 조금 쇼 커버링 영향도 있는 것 같다. 근데 물론 이제 그걸 포함해서 토탈적인 수급 자체는 사실 플러스인 건 또 맞는 거죠. 이제 그 부분이 있었고요. 이제 선물 같은 경우도 이제 외국인은 아직까지는 2.2조 정도 매수 중입니다. 그래서 사실 외국인은 오히려 최근 거의 한 11월 들어서는 좀 매수 추세다라고 오히려 보실 수가 있고요. 그 다음에 근데 다만 중기 추세는 연초 이후로부터 개인이 뭐 거의 여전히 70조 사고 있는 상황이어서 뭐 저는 수급 자체는 상당히 좋아 보이지 않는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 다음에 이제 코스닥 같은 경우도 이제 외국인 매수
선물은 외국인 매도하고 있고 연초에로부터 여기도 개인이 한 12조 정도 사고 있어서 수급 자체는 계속 좋아 보이지 않는 상황이고요. 어제 이제 윌리엄스 이제 뉴욕 연은 총재 같은 경우에는 이제 오미크론 변이가 이제 인플레이션 상승 압력을 이제 공급망을 계속 조금 이제 좀 지금 좀 공급이 막혀 있죠. 이제 그 부분을 좀 자극을 하면서 상승 압력이 좀 나타나지 않을까라고 얘기를 했었고요. 그리고 뭐 보스틱 애틀란타 연은 총재도 테이퍼링을 1분기 안에 종료하는 게 연준한테 유리할 것이고 뭐 내년에도 지속된다면 금리 인상 시점을 앞당겨야 된다라고 언급을 했습니다. 뭐 계속 말씀드리지만 저 조금 이따 뒤에도 설명을 드리겠지만 뭐 테이퍼링을 이제 뭐 연방준비은행이 그냥 뭐 예측적으로 뭐 파월 의장분이 그냥 개인적인 성향으로 이게 하고 안 하고를 결정하는 게 아니라 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 있고 안 해도 되는 상황이 있거든요. 근데 지금 뭐 데이터로 나중에 설명을 드리겠지만 할 수밖에 없는 상황인 겁니다. 테이퍼링을 1분기까지 할 수밖에 없는 상황인 거죠. 그러니까 1분기에 아마 할 수밖에 없이 끝이 나겠죠. 이제 그러고 나서 아마도 한 6월 정도부터는 저는 금리 인상은 좀 할 확률이 매우 높다. 사실 그러니까 매우 높다기보다 뭐 거의 사실 확률이 거의 뭐 거의 90% 이상이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 다음에 뭐 나머지 부분은 뭐 설명은 생략. 그리고 이제 미국 하원에서 이제 연방정부 셧다운을 막기 위해서 좀 임시 예산안에 합의가 됐고요. 근데 다만 뭐 일단 상원도 통과가 돼야 되겠죠. 이제 그래서 이게 통과가 이제 되는지 마는지가 뭐 가장 중요합니다. 지금 이제 오늘 예산안 이제 상하원 통과가 되는지 마는지 좀 중요할 것 같고요. 뭐 그거에 따라 좀 저는 시장 변동이 좀 있지 않을까. 네, 저는 좀 사실 오늘은 미국은 좀 꽤나 크게 빠지지 않을까. 오늘이든 월요일이든 일단 뭐 조금 이따 차트 보면서 설명을 하겠지만 뭐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미국이 아니라 국내 11월 CPI 같은 경우에는 예상치 3.1%를 상회하면서 뭐 3.7%라는 뭐 어마어마한 수치가 나왔습니다. 뭐 10년 만에 최고 수치고요. 지금 뭐 정부가 뭐 사실 전기세도 안 올리고 도시가스도 안 올리고 지하철 요금도 안 올리고 뭐 버스 요금도 안 올리고 지금 뭐 선거 전이기 때문에 모든 공공요금을 다 지금 억누르고 있는 상황에서도 이 정도 물가고요. 이게 선거 끝나면 이제 다 정상화가 될 겁니다. 전기세 당연히 오를 수밖에 없고요. 거의 유가 지금 30달러 정도 수준의 유가의 전기세를 우리가 쓰고 있는데 뭐 유가가 높을 땐 80까지도 갔었고 뭐 지금도 60에서 70 왔다 갔다 하고 있는 상황에서 뭐 최소 거의 뭐 한 7, 8원 정도 이제 올라갈 수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뭐 도시가스도 그렇고요. 뭐 다 사실 좀 물가는 뭐 압력이 저는 좀 받을 수밖에 없지 않나. 그리고 이제 우리나라도 뭐 대출이 좀 많이 늘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억제를 하고 있지만 억제하면서도 좀 많이 나가는 상황이거든요. 그래서 실물 경제로 점점 돈은 더 흘러가고 있어서 인플레이션은 뭐 계속 가속화될 수밖에 없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뭐 나머지 부분은 뭐 설명 생략하도록 하고요. 그 다음에 뭐 차트는 조금 이따 살펴보고 밸류에이션부터 좀 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드갭이고요. 이제 주식 안에 있는 기대 수익률을 국고채 10년 금리로 차감한 겁니다. 높을수록 저평가, 낮을수록 고평가고요. 뭐 절대적인 레벨은 고평가라고 보고요. 다만 뭐 최근에 조정을 좀 보였었기 때문에 조금 높아져 있지만 여전히 낮은 레벨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러니까 낮았기 때문에 비싼 거죠. 근데 뭐 다만 긴 시계열로 봤을 때는 뭐 국내는 사실 밸류에이션이 막 엄청 비싸다라고까지는 이제 이 일드갭으로는 조금 말하기 어렵지만 이제 페드 모형 금리를 그냥 나누는 페드 모형으로 봤을 때는 그래도 좀 꽤 비싸 보인다. 그러니까 금리를 어떻게 좀 반영하느냐에 따라 방식은 다르지만 금리를 조금 더 반영하는 이 페드 모형으로 봤을 때는 비싸 보인다. 뭐 이렇게 생각하시면 될 것 같고요. 뭐 코스닥 같은 경우는 그냥 일드갭으로만 봐도 비싸 보인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2018년 정도 밸류에이션 나오고 있고요. 그 다음에 이제 코스피랑 S&P 뭐 같이 돼 있는 거 보면은 원래 뭐 비슷하게 가다가 이제 미일 전쟁, 이제 미일 패권 전쟁이 아니라 여기 이제 미중이죠. 미중 패권 전쟁 하면서부터 좀 이격이 났죠. 미국이 조금 더 밸류에이션 프리미엄을 받고 있는데 뭐 저는 이게 다 메꿔지리라 봅니다. 이제 미일 패권 전쟁 할 때도 이제 일본이 거의 뭐
붕괴되기? 뭐 붕괴라기보다는 뭐 경제가 이제 좀 나락으로 떨어지기 한 1, 2년 전에 이제 미국이 블랙 먼데이가 나오면서 이 갭 메꾸기를 하거든요. 근데 이제 그 정도 상황이 될 정도로 중국이 이미 지금 조금 맛이 가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충분히 미국이 이제 이만하면 됐다라고 할 정도가 된 것 같습니다. 실제로 이만하면 됐다라기보다는 이제는 미국도 때리고 있는 손을 놓을 수밖에 없는 상황이거든요. 뭐 조금 이따 설명을 드리겠지만 이때까지 도핑을 해서 때리다가 이제는 좀 한계까지 왔다. 미국도. 근데 어차피 미국이 원하는 중국이 어떻게 보면 나쁘게 표현하면 거의 불구가 된 상황이 이미 돼버렸기 때문에 미국도 뭐 이제 더 무리할 필요가 없고 무리를 할 수도 없는 상황이라 밸류에이션 갭은 좀 메워지리라 보고요. 그 다음 뭐 같이 일드갭 돼 있는 거 코스피랑 S&P 뭐 살펴보면은 뭐 둘 다 금리가 조금 빠져서 올라가고 있긴 합니다만 뭐 여전히 낮은 수준이고 금리는 제가 봤을 때 더 튈 거기 때문에 충분히 증시에 부담을 저는 가하리라 생각을 합니다. 그 다음에 이제 수급이 아니라 이제 신용장고 추이 살펴보면 그리고 이제 제가 매번 말씀드리지만 제가 목이 그냥 거의 안 좋거든요. 계속 안 좋아가지고 제가 그냥 원래 목이 좀 안 좋아서 폐랑 목이 좀 안 좋아가지고 좀 약간 목소리가 좀 안 좋은 거는 좀 양해를 부탁드리고요. 그 다음 신용장고 코스피 코스닥 합산 신용장고 같은 경우는 좀 많이 감소를 했습니다. 이제 22조 7천억 정도 되면서 뭐 거의 한 4천억 정도 한 방에 감소가 됐죠. 뭐 신용장고 이제 주가가 워낙 많이 떨어졌었다 보니까 반대매매 나오는 부분도 충분히 영향이 있는 것 같고요. 이제 약간 좀 손실을 많이 보는 사람들이 생기는 거죠. 결국 레버리지해서 투자했는데 막 10% 빠지면 2배 받은 사람은 20% 빠지고 30% 빠지면 2배 받은 사람 60% 빠지는 거니까요. 이제 올라갈 땐 좋았는데 내려가니까 아프다의 상황들이 나타나고 있는 거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신용장으로 코스피 시총으로 나눈 수치도 고점 찍고 빠지고 있죠. 그래서 상당히 좋아 보이지 않는다라고 생각을 하고요. 신용장고 증감 속도도 떨어질 때가 돈이 안 풀린다는 거거든요. 그래서 지금 떨어지고 있는 추세이기 때문에 계속해서 좋아 보이지 않는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뭐 코스닥은 설명을 생략하고 그냥 차트만 보여드리도록 하고요. 그 다음에 통화량 지표인 M2를 이제 S&P를 M2로 나눈 건 높을수록 고평가, 낮을수록 저평가고요. 뭐 닷컴버블 이후로 고평가기 때문에 여기도 밸류에이션 부담은 있고 뭐 나스닥도 마찬가지고요. 한국 코스피도 뭐 마찬가지입니다. 코스닥도 그렇고 충분히 조심을 해야 될 레벨이다 라고 생각을 하고요. 뭐 그냥 오랜만에 뭐 중국 같은 경우도 이 파랑 색깔 M1 나누기 M2 이 숫자가 그냥 낮을 때 유동성이 없는 거거든요. 그냥 간단하게 2015년 중반부 유동성 부족할 때 중국 증시 급락을 했었고요. 이번에도 어김없이 좀 많이 떨어졌는데 여전히 계속해서 낮은 수준이라 저는 좀 조심을 하셔야 된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이제 M2 빼기 M1이 이게 바닥을 찍고 올라갈 때가 이때까지는 이제 금융시장에 돈이 풀리고 여기는 이제 실물 시장으로 돈이 이제 흘러가는 단계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되거든요. 지금 이렇게 실물 시장으로 흘러가는 단계이기 때문에 금융 시장에는 당연히 부정적이고요. 실물 시장에 인플레이션이 올 수밖에 없는 상태여서 뭐 중국은 지금 거의 스태그플레이션 상태죠. 상당히 중국 경제가 지금 매우 취약한 단계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뭐 한국 같은 경우에는 뭐 똑같이 살펴보면 M1 나누기 M2 가장 낮았을 때가 IMF 때였고요. 두 번째가 2008년도 금융위기였고 똑같이 M1 나누기 M2가 보시면 작년도 9월부터 올라가는 걸 보실 수가 있습니다. 이제 금융시장에 있던 돈이 실제로 실물 경제로 지금 흘러가고 있다. 대출을 통해서 그렇게 생각을 하시면 될 것 같고 그러다 보니까 대출 규제도 생기고 물가가 올라가고 있는 상황이다. 그리고 이제 이것 때문에 결국 기준금리도 인상이 되고 있는 거다라고 생각을 해보시면 됩니다. 그러니까 뭐 기준금리가 막 사람들이 이제 그러잖아요. 뭐 이주열 총재, 한국은행 총재의 발언이나 이제 뭐 페드 파월 이제 의장의 발언을 되게 유심히 보는데 뭐 사실 어차피 그분들이 보는 데이터를 보는 게 더 중요하겠죠. 그분들은 어차피 시장에 어떻게든 충격을 주지 않기 위해서 속내를 잘 드러내지 않고 어떻게 보면 약간 페이크를 하는 경우도 많기 때문에 그러니까 행동은 페이크를 하지 않지만 발언 자체는 페이크를 할 수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우리는 그냥 그들이 보는 데이터를 보고 오히려 그들의 행동을 유출을 하는 게 아니라 뭐 거의 사실 추정을 할 수 있는 거죠. 이제 그게 더 필요하지 않나라는 생각입니다. 그냥 간단하게 먼저 설명을 드리면 이렇게 M2-M1이 올라가니까 실물 경제로 금융시장에서 돈이 풀리니까 당연히 인플레이션이 나고요.
그러다 보니까 이제 그 원인이 되고 있는 게 예대율이 계속 높아지는 거죠. 우리나라는 계속 예대율이 높다 보니까 돈이 이제 그렇게 흘러가고 있는 거입니다. 이제 그거를 정부에서 억제를 하려는 거죠. 왜냐하면 이 돈이 계속 대출로 해서 실물 경제로 흘러나가면 당연히 이제 물가 인상이 되는 거겠죠. 그러다 보니까 이제 그거를 막기 위해 우리나라도 기준금리를 지금 1%까지 올린 거죠. 이제 흐름이 이제 그렇게 흘러간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럼 결국 기준금리는 어디까지 올릴까에 대해서는 뭐 당연히 그거죠. 이 대출이 이 실물 경제 이 돈이 흘러가는 게 멈출 때까지 언제까지 멈출까요? 알 수는 없습니다. 근데 중요한 것은 멈출 때 기준금리 인상도 멈출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게 계속 풀리는지 대출이 계속 늘어나는지를 쳐다보면 되겠죠. 그럼 그러다가 이제 더 풀리지 않는다라고 하면 이제 기준금리는 거기가 고점인 겁니다. 그래서 먼저 뭐 고점을 논할 필요는 없고 그냥 거기까지 가겠구나를 그냥 보면서 대응을 하시면 된다라고 생각을 하고요. 근데 제가 봤을 때는 근데 우리나라가 우리나라만의 문제가 아니거든요. 우리나라가 수출국이죠. 이제 외환이 많은데 결국 그러니까 외화 달러를 많이 받아오는 나라잖아요. 근데 달러를 받아오기 때문에 어떻게 보면 그냥 미국의 인플레이션을 수입을 할 수밖에 없는 나라입니다. 우리나라는 간단하게. 그래서 어차피 제가 그래서 미국 쪽으로 계속 중심으로 설명을 드리는 게 우리나라는 어차피 내수국이 아니라 수출국이기 때문에 미국의 영향을 상당히 많이 받는다. 중국의 영향도 많이 받지만 두 나라의 영향을 다 많이 받는다라고 생각을 하셔서 하기 때문에 뭐 조금 이따 좀 미국 쪽 설명드리도록 하고요. 그 다음에 이제 한국 수출액 전년 동기비 같은 경우에는 이제 11월 이제 수출 같은 게 600억 달러 나왔었죠. 뭐 절대 금액은 사상 최고치를 찍은 건 맞는데 이제 일마다 영업일수가 다 달라서 이게 일별 데이터로 봤을 때는 최고치를 치지는 못했고요. 근데 뭐 그럼에도 불구하고 뭐 잘 나온 건 맞습니다. 근데 이제 계속 이게 잘 나올 수 있을까에 대해서가 물음표죠. 왜냐면 내구재가 우리나라가 중심이죠. 우리나라 매출이 다 내구재잖아요. 근데 뭐 사실 냉장고든 뭐 그런 뭐 핸드폰이든 아니면 뭐 TV든 코로나 때문에 집콕하면서 많이 샀는데 과연 내년에도 많이 팔릴까에 대해서는 저는 조금 물음표긴 합니다. 오히려 이제 서비스 쪽이 더 좋을 거라고 보고요. 그래서 이제 미국 ISM 비제조업 지수도 지금은 제조업 지수보다 높죠. 당연히 높을 수밖에 없다 봅니다. 서비스업 같은 경우에는 코로나 때문에 주춤해서 반등을 많이 못했었고 제조업은 오히려 코로나 때문에 수혜를 봤었기 때문에 당연히 어느 정도 좋았고 나빴고가 반대로는 될 수밖에 없다. 사실 우리나라 쪽은 막 그렇게 수출에 엄청 긍정적인 저는 상황은 안 나오지 않을까라는 생각이고요. 그 다음에 이제 코스피 시가총액을 이제 일간 한국 이제 수출액으로 나눈 수치는 과거 이제 고점들 치고 나서 빠지고 있어서 추세가 여기는 좋지 않다라고 생각을 하고요. 글로벌 GDP를 이제 코스피 시총하고 S&P 시총으로 이제 나눈 수치 같은 경우에는 다 과거 고점들 넘어 있어서 여기는 뭐 추세가 꺾인 건 아니지만 뭐 밸류에이션 부담이 있는 단계다. 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이제 증시에 조금 선행하는 이 하이힐드 스프레드는 레벨이 중요한 게 아니라 그러니까 높고 낮음도 중요합니다만 높고 낮음보다 이 추세가 중요하거든요. 그 추세를 알아보기 위해서 이동평균선을 쓰는 거고요. 장기 이평인 이동평균선 200일 이동평균선 넘어버렸기 때문에 장기 추세도 이제 위험 회피로 돌아서 버렸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될 것 같고요. 그리고 보시면 이렇게 넘는 경우가 극히 드뭅니다. 다 증시가 박살 날 때마다 넘고요. 다 안 좋은 상황이다. 이 200일이 넘는 때가 그렇게까지 흔치는 않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됩니다. 그러니까 그렇게까지 흔치 않은 일이 지금 이미 벌어졌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될 것 같고요. 120일 이동평균선 같은 경우는 조금 여기는 더 흔하긴 하겠죠. 당연히 조금 더 이평이 좀 짧으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꽤나 크게 넘어간 상황이고 50일 이동평균선도 마찬가지입니다. 여기는 시원하게 지금 뚫어버렸기 때문에 정말 저는 좀 이제 위험 관리를 하셔야 될 때다라고 생각을 하고요. 그 다음에 이제 차트를 좀 보도록 하겠습니다. 차트를 보고 미국 쪽 데이터들 좀 살펴보도록 하죠. 뭐 계속 반복되긴 하지만 뭐 중요하다 보니까 같이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뭐 한국 증시부터 보면 뭐 한국 증시는 그냥 뭐 그냥 금요일이니까 그래서 다 보도록 하죠. 뭐 장기 추세부터 살펴보면은
이제 3주봉으로 장기 추세로 봤을 때 이제 우리나라 같은 경우는 1998년도 이제 외환위기부터 이제 새로운 파동이다라고 생각을 하고요. 뭐 사실 뭐 정말 길게 본다라고 하면은 이게 코스피로 보면 나오는데 그냥 코스피 200은 안 나오니까 뭐 생략하도록 하죠. 이제 아무튼 이제 1998년부터 이제 새로운 파동이라고 생각을 하고요. 그 다음에 이제 닷컴 버블 때까지가 1파, 닷컴 버블 하락이 2파, 그 다음 닷컴 버블 이후에 이제 금융위기 전까지 상승이 이제 1, 2, 3, 4, 5로 3파, 그 다음에 이제 금융위기 하락부터 지루했던 조정 장세가 이제 4파, 그 다음에 이제 17년, 18년이 5파로 1, 2, 3, 4, 5가 큰 1파였다라고 보고요. 여기가 이제 미중 무역 분쟁, 코로나까지 A, B, C로 큰 2도 끝이 나고, 그 다음 지금 내려가고 있었던 게, 지금 올라갔던 게 과거에 3-1파, 3파의 작은 1파, 지금 내려가는 게 3파의 작은 2파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뭐 가장 증시가 잘 올라가는 3파를 가고 있는 상태다. 아직 지금 3파, 2파의 조정이긴 하지만 앞으로 뭐 그 다음에 올라갈 파동은 뭐 잘 올라가리라고는 생각을 하고요. 그 다음 여기 저점에서 여기 저점까지 그어가지고 그 다음에 여기 고점에다가 올려놓으면 이제 채널링이라는 걸 할 수 있는데요. 뭐 거의 여기 다음 부분에서 빠졌었기 때문에 여기가 3-1파였구나 라고 사실 사전적으로 좀 알 수 있었습니다. 딱 요 고점을 칠 때. 그 다음에 이제 일봉으로 3-1파랑 뭐 3-2파 살펴보면 이제 코로나 저점부터 해서 여기까지 1파, 여기 2파, 여기가 3파, 여기가 4파, 여기가 5파로 3에 2파까지 이제 1파 끝이 났다라고 보고요. 여기랑 여기 이제 저점을 그어가지고 여기 이제 고점에다가 올려놓으면 뭐 고점 닿은 거 봤을 때는 뭐 추세가 아니라 채널은 유효했던 것 같고요. 그래서 여기 이제 하락할 때나 여기 깨질 때 뭐 한 번, 두 번 정도 이제 기회는 있었다. 매도 기회는 있었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 다음 여기 이제 내려가는 파동에서 여기가 이제 쐐기로 A파, 그 다음 여기가 B파, 여기가 이제 C파까지 끝이 났다라고 보고요. 이게 A, B, C로 큰 A였다라고 봅니다. 그 다음 여기를 이제 O랑 B를 그어가지고 그 다음에 이제 A 밑에다 그어 보면은 여기도 이제 저점하고 저점이 딱 잘 맞죠. 이제 요걸 좀 지우면 더 잘 보일 텐데 정확하게 올려놓으면 딱 저점하고 저점도 잘 닿았기 때문에 채널이 유효했다. 여기도 이제 그렇게 알 수 있었고 이 채널을 하회할 때 그냥 이제 C가 거의 끝나가는구나 알 수 있었고 다시 이제 상회할 때 C가 끝이 났구나. 여기는 이제 B구나. 그러니까 A의 C가 끝이 나는 거죠. A의 C가 끝이 나고 그럼 A가 끝이 났고 여기는 B다 라고 알 수가 있었습니다. 그럼 이제 B는 좀 근데 가장 좀 추정이 어려운 파동이고요. 그래서 웬만하면 저는 그냥 요 B 때부터 그냥 이제는 그냥 웬만하면 그냥 좀 투자도 쉴 때가 필요하다. 좀 현금을 가지고 있어도 나쁘진 않다라고 말씀을 드렸었고요. 뭐 저 같은 경우에는 뭐 그냥 여기까지는 좀 한 요 정도까지는 그냥 좀 주식만 들고 있다가 최근에는 이제 나스닥 슛을 하고 있죠. 나스닥 슛을 하고 있는데 중요한 건 이제 국내는 여기가 A, B, C까지여서 그냥 B가 끝이 났을지 아니면 여기 A, B, C고 여기가 B고 여기가 이제 마지막 C일지는 모릅니다. 그냥 간단하게 아직은 모른다라는 게 더 맞고요. 근데 여기까지가 이제 B라고 봤을 때 단점은 일단 A에 비해서 B라는 기간이 너무 짧다가 단점이고요. 이제 근데 또 역으로 생각하면 여기가 또 B일 수도 있겠다라고 생각하는 거는 조금 이따 미국을 보시겠지만 제가 봤을 때 우리나라에 비해서 미국은 좀 훨씬 더 파동이 좀 잘 읽히고 있는 상황이고 미국은 제가 봤을 때 뭐 오늘이나 적어도 다음 주 월요일이면 좀 크게 빠질 것 같거든요. 근데 그때 우리나라가 이렇게 그냥 갑자기 올라갈 수 있을까? 라고 생각을 해보면 그냥 여기가 B일 수도 있겠다라는 생각도 듭니다. 그래서 뭐 중요한 건 뭐가 됐든 간에 설사 여기가 마지막 C로 올라가서 B가 끝이 난다 하더라도 얼마 되진 않겠죠. 그래서 그냥 저는 무리하실 필요 없다라고 생각을 하고 적어도 이게 C라고 확인을 하려면 여기는 저는 좀 깨고 올라가야 된다고 봅니다. 그래서 뭐 여기를 넘기 전까지는 뭐 굳이 무리할 필요 없다. 뭐 여기를 넘더라도 좀 짧게 먹고 나오자라는 마음으로 플레이를 하시면 되지 않을까 생각을 합니다. 뭐 지금 뭐 적산병이라고 하죠. 이제 뭐 장대 양봉이 3개 나오긴 했는데 뭐 그럼에도 불구하고 저는 뭐 그렇게 손이 가는 단계는 아니지 않나. 너무 무리할 필요는 없는 단계다 라고 뭐 생각을 합니다.
뭐 금요일이니까 뭐 오랜만에 뭐 볼린저 밴드 살펴보면 볼린저 밴드 50은 좀 하단 뚫렸다가 반등을 해서 뭐 이건 조금 긍정적이긴 하고요. 200으로 봤을 때는 볼린저 지금 하단 쪽에 있거든요. 근데 지금 볼린저 밴드가 꽤나 모여 있는 편이죠. 이제 여기 1월 고점에서 넘었다가 깨지고 여기도 딱 넘었다가 깨지면서 무너지고 이제 볼린저 밴드 200은 웬만하면 이렇게 넘어갔을 때 안 좋은 경우가 많습니다. 그러니까 넘어갔다가 정확하게는 다시 이제 하회할 때 밴드 안으로 들어올 때가 안 좋은 거고요. 이제 지금 같은 경우에는 이제 밑으로 내려왔다가 넘어왔는데 뭐 확실하게 아직까지도 추세를 벗긴 건 아니어가지고 좀 지켜봐야 될 것 같습니다. 근데 재차 여기 볼린저 밴드를 하회하면 가장 최악의 경우에는 이 볼린저 밴드가 벌어지면서 이제 같이 빠지는 경우가 될 거고요. 뭐 그럴 가능성도 완벽하게 배제는 할 수 없어서 뭐 저는 좀 조심하시는 게 필요하다 계속해서 생각을 합니다. 코스피는 차트는 다르지 않아서 뭐 설명 생략하도록 하고요. 뭐 코스닥은 오르긴 했는데 뭐 제가 생각하기에 여기 O파고 여기 ABC, A파고 여기 이제 B파고 그 다음 여기가 1, 2, 3, 4, 5고 그 다음 여기가 그냥 이제 2파라고 봅니다. 그래서 저는 더 빠지리라 보고요. 그렇기 때문에 그냥 여러 가지 측면상 뭐 코스피도 여기가 비었을 확률이 저는 개인적으로 조금 더 높다라고는 봅니다. 근데 그냥 높다라고 추정이 될 뿐이지 아직까지는 확신은 못한다. 뭐 딱 그 정도라고 보여지고요. 그 다음에 이제 뭐 S&P 같은 경우에는 뭐 장기 이제 구주봉으로 봤을 때 2009년도 이제 금융위기 저점부터 해서 여기까지 1파, 여기가 2파, 여기까지 3파, 여기가 삼각형으로 4파, 여기가 마지막 5파라고 보고요. 5파 고점 전 쳤다라고 보기 때문에 ABC로 꽤나 크게 빠지리라 봅니다. 그래서 좀 상당히 조심하셔야 될 것 같다. 미국 증시는 뭐 조금 이따 왜 그렇게 보는지 꼭 기술적 분석이 아니라도 뭐 간단하게 좀 설명드리도록 하고요. 그 다음에 이제 일봉으로 그럼 마지막 5파를 좀 살펴보면 미국 쪽은 이제 코로나 저점 이후로부터 여기가 1파, 여기가 2파, 여기가 이제 3파, 여기가 4파 하고 나서 마지막 이제 5파에 대해서 5파의 1파가 여기가 2파, 여기 3파, 여기가 4파라고 보여집니다. 그럼 이제 5파를 추정하기 위해서 미국 쪽은 좀 로그가 안 맞아서 로그를 좀 빼고 보도록 하고요. 로그 스케일 빼고 이제 여기랑 2파랑 잠시만요. 4파 저점을 그어보면 뭐 실제로 로그랑 로그 스케일 안 한 거랑 그냥 한 거 둘 다 사실 보는 걸 추천을 드리고요. 여기 이제 2파랑 4파 저점 그어서 3파 고점에다가 올려놓으면 채널링을 할 수 있는데 뭐 원래 여기서 다여가지고 저는 이제 나스닥은 여기서 수요스를 했는데 뭐 중요한 건 내려왔다가 다시 고점을 쳐서 여기가 이제 고점이었구나 라고 생각을 할 수 있는 것 같습니다. 딱 볼린저 밴드 닫고 딱 빠지고 있기 때문에 뭐 상당히 부정적이다라고 보고이고 그 다음에 이제 전환선하고 기준선도 역전이 됐고 주가가 전환선 기준선 다 하회하고 26일 후행 스팬까지도 역전이 됐기 때문에 뭐 상당히 추세가 이제는 좋아 보이지 않는다. 그리고 주가가 하락할 때 거래량이 이제 폭풍적인 거래량 나오고 있어서 뭐 참 안 좋아 보이고요. 보조지표도 다이버전스가 나오고 있죠. 보조지표 추세가 이렇게 떨어지고 있죠. 주가는 올라갔는데 추세는 떨어지는 걸 이제 다이버전스라고 하고요. 보조지표의 방향이 이제 매우 높은 확률로 맞습니다. 내려갈 때도 똑같죠. 주가는 예를 들어서 내려가는데 보조지표는 올라간다. 그럼 이제 올라가는 확률이 매우 이제 높다라고 보시면 되고요. 근데 항상 꼭 그런 건 아니기 때문에 말 그대로 보조지표죠. 네, 이거 같은 경우에. 근데 이제 확률이 조금 더 높다라고 생각하시면 되는 거죠. 거래량도 터지고 보조지표도 다이버전스네. 그러면 주가는 오르지만 앞으로 이제 천정이어서 떨어질 확률이 높겠다. 뭐 이렇게 생각하면은 그냥 천정이지 않을까라는 생각보다 훨씬 더 확률이 높을 수 있는 거죠. 뭐 그 정도라고 보시면 되는 거고. 볼린저 50을 보더라도 여기 넘었다가 이탈했기 때문에 추세 자체가 이제 확실히 좋지 않다라고 생각을 하고요. 볼린저 200으로 보더라도 닿은 상태에서 빠지고 있어서 여기도 추세가 상당히 좋아 보이지 않는다 라고 생각을 합니다. 뭐 나스닥 같은 경우도 이제 천하의 나스닥이 전환선, 기준선 이제 역전이 됐고요. 전환선 이제 주가도 전환선 기준선 하회하고 26일 후행 스팬도 이제 한 번만 더 빠지면 깨질 수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뭐 저는 추세가 상당히 좋지 않다. 그리고 이제 20일 볼린저도 넘었다가 줄고 있고 이제 볼린저 밴드도 이제 이 상황에서 다시 이제 벌어지면서 빠지면 딱 좋은 상황이다.
충분히 가능성이 높은 상황이다라고 보여지고요. 여기 50일 이동평균선 보면은 여기도 볼린저죠. 이제 넘었다가 빠지고 있어서 상당히 추세 좋아 보이지 않고요. 200일도 넘었다가 빠져서 뭐 상당히 좋지 않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 다음에 뭐 좀 단기 추세 이제 좀 분봉으로 살펴보면은 이제 뭐 볼린저 밴드 지금 상당히 모여 있어서 뭐 곧 위든 미치든 일단 튈 것 같긴 하고요. 일단 내려갔던 게 여기까지가 이제 A, B, C로 A 나오고 그 다음에 A, B, C로 B 나오고 그 다음에 C겠죠. 근데 C는 5파로 이루어지거든요. 근데 이거는 일단 뭐 S&P로 보는 게 제가 설명하기 더 좋겠네요. 이제 좀 하나 다른 게 있어서 뭐 모습은 똑같은데 약간 좀 애매하던 부분이 하나가 해결이 돼서 여기가 이제 A, B, C로 A, 그 다음 B, 여기가 이제 C인데 C는 5파로 이루어지는데 어제 같은 경우는 제가 여기는 이제 1인데 C에 1을 2, 3, 4, 5로 빠질 텐데 여기까지도 2가 맞고 그럼 이제 여기가 3이고 여기가 4냐라고 했는데 4면은 여기가 겹치면 안 된다라고 말씀을 드렸었는데 겹쳤죠. 그렇기 때문에 여기는 4가 아닌 겁니다. 그래서 하나가 소거된 거죠. 우리의 가능성 중에서 이제 하나는 소거가 된 거고요. 아, 그러면 여기는 어딜까라고 생각을 하면 여기는 이제 3의 1인 겁니다. 3의 1인 거고 아, 여기가 그럼 3의 2구나. 그럼 앞으로 뭐 여기 3의 2가 뭐 얼마나 이제 조정 파동은 좀 길 수도 있거든요. 막 이렇게 지리하게 뭐 더 뭐 여기만 넘지만 않으면 되니까 뭐 지리하게 뭐 이렇게 갈 수는 있는데 결국에는 크게 떨어지겠구나. 3의 3이 가장 강력하게 빠지겠죠. 3의 3, 4, 5. 그러니까 결국 이런 식으로 가겠죠. 뭐 제가 생각하기에 여기가 하고 3 뭐 이렇게 나오고 4 나오고 그러니까 3의 3, 4, 5 그 다음에 이제 뭐 4, 5 뭐 이런 식으로 나오지 않을까. 뭐 그래서 그냥 전 뭐 S&P보다 나스닥을 더 많이 보는데 뭐 사실 주봉 정도까지는 빠지리라 봅니다. 그래서 1차적으로 뭐 못해도 저는 그냥 한 요 정도 이제 15,100까지는 아마도 1차적으로는 좀 뺄 것 같다. 네, 이게 뭐 거의 최소치지 충분히 뭐 더 빠질 수 있다라고 생각을 하고요. 그 다음에 뭐 비트코인 같은 경우에는 뭐 결국 장기 파동으로 봤을 때 뭐 여기도 사실 미국 쪽 나스닥이랑 사실 되게 유사하게 흘러가긴 했었습니다. 그래서 여기가 1파, 2파, 뭐 3파, 4파 치고 나서 여기가 5파는 맞고요. 근데 5파가 맞는데 5의 1이 끝이 났느냐. 이제 5의 1이라고 하면 2가 나오고 3, 4, 5로 훨씬 더 크게 갈 거고요. 그냥 여기가 5파 끝이고 ABC로 그럼 빠질 거냐를 이제 좀 알아봐야 될 텐데 근데 아직은 좀 알 수가 없습니다. 그냥 확실한 건 여기가 이제 1파고 2파고 3파고 4파, 5파여서 이제 한 파동이 끝이 난 건 맞는데 이게 이제 5의 1이냐 5가 끝이 났냐는 알 수가 없어서 그냥 매수를 한다라는 관점에서는 여기 고점을 전 넘고 매수를 해야 된다라고 봅니다. 지금은 매수하기는 좀 안 되는 상황이다. 그리고 이제 여기서 구름대에서 지지를 보였는데 다시 한번 여기 구름대 깨지면 뭐 그때는 그냥 미련 없이 매도를 하는 게 맞지 않을까. 매도를 했다가 그냥 여기 전고점 넘고 사는 게 좀 낫다라고 보고요. 코스피 안에 있는 내재 변동성 V 코스피 같은 경우에는 뭐 오늘 증시 상승을 하면서 기준선을 하회했지만 아직 26일 후행 스팬 살아있기도 하고 아직 구름대 위여가지고 아직은 저는 조심하시는 게 맞다라고는 생각을 합니다. 20이면 뭐 변동성 여전히 높은 수치고요. 필라델피아 반도체 지수 볼린저 밴드가 상당히 모여 있죠. 그래서 곧 위든 미치든 튈 것 같다. 근데 밑으로 튈 것 같다. 라고 생각이 되고요. 뭐 설사 여기서 깔짝 올라갔다 해도 결국에는 내려갈 것 같다. 이고 뭐 니케이도 오늘 반등은 했지만 어차피 여기 5파 치고 A, B, C든 1, 2, 3이든 아마 그냥 여기가 1, 2, 3, 4, 5에 2파 정도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 다음에 유로스톡스 같은 경우도 여기가 5파 치고 나서 결국 지금 한 파동 내려갔다가 뭐 다시 파동 나올 수는 있겠으나 결국은 더 빠질 것 같다. 중기적으로는 뭐 그렇게 생각을 하고요. 항생 같은 경우도 이제 뭐 여기는 좀 우리나라랑 좀 비슷하게 가는데 반등은 좀 우리나라보다 약한데 ABC로 A 나오고 B가 여기까지일지 뭐 B가 이렇게까지 갈지는 모르겠으나 어차피 나머지 B 반등하고 나서 어차피 C가 나올 거여서 뭐 무리할 필요는 없다라는 생각이고요. 뭐 상해종합 추세가 뭐 좋아진 건 맞습니다. 다 호전된 건 맞고요.
네, 그럼에도 불구하고 저는 뭐 중국은 사실 손을 대지 않는 게 맞다라고 보고요. 만약에 이제 그래도 너무 사고 싶다라고 하시면 사신 다음에 뭐 한 200일 이동평균선 정도 깨지면 무조건 매도를 하자. 뭐 그런 식으로 손절 라인을 세우시면 될 것 같고요. 달러 인덱스 같은 경우에는 뭐 계속 그냥 지지부진하게 아직까지 있습니다. 추세가 꺾이지도 않고 뭐 살지도 않은 상황이고요. 뭐 여기는 그냥 좀 지켜봐야 될 것 같다. 뭐 특별하게 움직임은 없는데, 근데 보조지표나 이런 거는 좋아 보이지 않는다. 추세가 일단 그렇게 보여지고, 그 다음 이제 뭐 달러 원도, 근데 다만 여기도 이제 또 다시 구름대 밖으로 몸을 튀어나와가지고 일단 아직까지 여기도 추세는 좀 살아있는 것 같다. 아직까지 죽지는 않았다. 구름대 밑으로 내려가기 전까지는 계속 조심을 하자라고 생각이 되고요. 뭐 WTI 같은 경우 좀 빠졌다가 끌어올렸었지만 아마도 반등을 하더라도 저는 그냥 기술적 반등이지 않을까. 여기를 이미 뚫렸었기 때문에 1이라고 생각했던 부분이 뚫렸기 때문에 기술적 반등 이후에 빠지지 않을까. 뭐 그렇게 생각을 하고요. 뭐 금 같은 경우도 실질금리랑 반대로 가다 보니까 실질금리 올라가고 있는 추세거든요. 뭐 그렇다 보니까 좀 빠지고 있습니다. 결국 실질금리 지금 10년물 기준으로 마이너스 1% 정도 되는데 뭐 저는 플러스 1에서 2 정도까지는 간다 봐서 뭐 그때까지는 계속 쭉쭉 빠지지 않을까. 그 후에 좀 사야 될 것 같고요. 국내 금리 같은 경우에는 뭐 어차피 이제 장기 파동으로 봤을 때 뭐 저는 5파는 쳤다고 봐가지고 여기 1, 2, 3, 4, 5 치고 뭐 지금 조정 중이라고 봅니다. A, B, C 끝이 나고 그 다음에 이제 B 갔다고 C라 갈지 A, B, C가 그냥 끝나고 바로 이제 출발할지는 아직은 모르겠으나 어차피 결국에는 간다 위로 뭐 그렇게 생각을 하고요. 미국채 10년물 같은 경우에는 아직 5파를 치지 않았다 라고 생각을 합니다. 여기가 1, 2, 3, 4, 5로 결국은 더 가야 된다라고 생각을 하고요. 미국 같은 경우엔 여기가 이제 깨지지 않는 이상 뭐 깨질 뻔했지만 안 깨졌죠. 중요한 건 안 깨진 게 중요하고요. 그래서 그냥 1, 2, 3, 4, 5로 저는 금리가 올라가면서 이제 얘기를 오늘 했었나요? 안 했던 것 같은데 이제 실업률 발표가 나죠. 이제 오늘 실업률 발표가 이제 나는데 이제 10시 반에 이제 나는데 이제 이 부분이 아마 좋게 나오면 오히려 좀 증시가 안 좋을 수 있지 않을까. 근데 뭐 사실 뭐 데이터로 좋게 나온다고 뭐 올라가는 것도 아니고 안 좋게 나온다고 올라가는 것도 아니긴 한데 이 시장이 받아들이기 나름이죠. 근데 사실 지금은 이제 통화 정책에 더 민감한 시점이라 뭐 좋게 나오면 저는 안 좋을 확률이 좀 있지 않나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 다음에 이제 키스코홀딩스 살펴보면 일단 뭐 좀 반등을 하고 있지만 일단 아직까지 전환선은 못 넘었죠. 그래서 전환선은 좀 넘어야 조금 더 안심을 할 수 있을 것 같다 인 상황이고요. 뭐 그나마 외국인 쪽에서 요즘 수급이 좀 들어오고 있다. 네, 일단 뭐 그것만으로는 부족하고 결국 주주 환원 정책을 좀 해야 된다. 여기 이제 그거를 해야 다음 상승 파동이 이제 시작될 수 있지 않을까. 이제 결국 뭐 시작은 뭐 그냥 누군가 올린다 하더라도 이제 정말 폭발적인 상승은 이제 주주 환원 정책을 좀 해야 되지 않을까. 뭐 자사주 매입했던 거 어차피 11월 24일 이후부터 이제 되니까 이미 이제 되는 상황에서 소각하고 뭐 제일 좋은 건 자사주 소각하고 무상증자 하면서 유상 감자하면 뭐 정말 금상첨화겠지만 뭐 그 셋 중에 최소한 하나라도 해야 되지 않을까. 근데 뭐 하면 뭐 다 할 수도 있다라고는 봅니다. 어차피 대주주분들도 어제 뭐 400억 정도 주식담보대출 받은 거 뭐 갚으려면 어차피 회사에 있는 돈 빼야 되거든요. 어떤 방식으로든. 그래서 언제냐의 문제지 뭐 하기는 할 것 같은데 뭐 딱 진짜 언제냐의 문제인 거죠. 시간이 이제 뭐 오래 지날수록 저희 기회비용 자체는 높아지는 거니까요. 근데 현재 주가는 한 15,000원 정도 되고요. 뭐 나머지 실적 전망치 이 정도 나온다라고 감안을 했을 때 뭐 저는 내재 가치 상으로는 한 7만원까지도 갈 수 있는 뭐 내재 가치는 존재한다 라고 생각을 합니다. 근데 이제 그렇게 갈 수 있는 좀 모멘텀이 있어야 되겠죠. 아직까지는 좀 없다. 좀 생겨야 될 것 같다인 것 같고요. 뭐 현대해상도 이제 반등을 하고 있고, 근데 현대해상은 좀 반등할 수도 있다라고 봅니다. 왜냐면 실질금리가 이제 좀 반등할 수 있는 이제 좀 사이클이라 뭐 그렇게 보긴 하고요. 뭐 사실 주가 자체는 뭐 엄청나게 저평가돼 있다라고 봅니다. 근데 뭐 추세로 본다면 일단 뭐 기준금리라도 좀, 기준금리가 아니죠. 기준선이라도 좀 넘고 사면 뭐 조금 더 안전하게 살 수 있지 않을까. 다만 뭐 RSI로는 살 수 있다. 뭐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고요.
그 다음에 이제 현대해상 같은 경우 기대 수익률 뭐 어마어마합니다. 뭐 23% 정도 되기 때문에 뭐 상당히 저렴하다. 상당히 저평가되어 있다라고 생각을 하고요. 그 다음에 이제 우리금융지주 살펴보면 우리금융지주는 여기 구름대에서 그래서 잘 버티고 있습니다. 그래서 올라왔기 때문에 확실히 이제 외국인 수급이 여긴 워낙 좋아서 참 잘 버티는구나 라고 생각이 됩니다. 뭐 추세가 아주 나쁘다고 하기엔 이젠 조금 어려운 것 같고요. 다시 이제 구름대 들어가지 않는 이상 좀 버티고 있는 형국이고, 근데 우리금융 지주도 뭐 사실 밸류에이션 지금 상당히 싸다라고 봅니다. 18.7%면 뭐 상당히 저렴한 밸류에이션이다 라고 생각을 하고, 뭐 금요일 종목 보기 전에 이제 아까 설명하던 걸 안 했었죠. 지금 뭐 사실 실질금리 같은 경우에는 이제 단기 구간은 매우 큰 폭으로 상승 중이고요. 장기 구간은 조금 횡보하거나 30년 오히려 떨어지고 있긴 하지만 어차피 결국에는 올라갈 수밖에는 없는 상황입니다. 이게 이제 미국 쪽이고요. 한국 쪽 같은 경우는 실질금리가 여기까지 쭉 올랐다가 내려왔다가 올라왔다가 또 내려왔다가 다시 조금 올라가고 있는 추세다. 근데 뭐 결국은 저는 조금 중기적으로는 더 올라갈 수밖에 없다라고 봐서 뭐 손보주나 이제 금융주는 좀 이제 선호하고 있는 상황이고요. 그러니까 실질금리가 결국 이제 주가를 밸류에이션 할 때, 그러니까 주가가 그럼 뭐에 영향을 받냐가 중요한 거잖아요. 주가가 이제 결국 주가가 아니라 주가죠. 주가는 이제 결국 실적과 성장률과 이제 할인율의 함수입니다. 보통 이제 실적만 보죠. 이제 PE, 이제 멀티플 펄을 많이 보는데, 펄만 보면 그냥 실적만 보는 겁니다. 근데 실적만 보면 안 되겠죠. 당연히 주가에는 실적, 성장률, 할인율이 다 영향을 미치니까요. 그러면 당연히 이제 퍼만은 보면 안 된다라는 걸 이제 당연히 아실 수가 있고요. 근데 뭐 간혹 가다가 이제 퍼가 이러니까 PBR에 이러니까는 어떻게 보면은 좀 세 개 중에서 그냥 한 면만 본 상황이다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저희는 다 봐야 되겠죠. 그래서 지금 뭐 실적은 뭐 그냥 크게 뭐 변동될 여지는 지금 없는 상황이고, 성장률도 뭐 마찬가지고요. 크게 변동이 없다라고 하면은 뭐 결국 할인율이 가장 중요했고, 실제로 과거에도 할인율이 가장 중요했기 때문에 증시가 올라갔습니다. 미국 쪽 이렇게 할인율이, 이게 실질금리 초록 색깔의 할인율인데 계속 마이너스였죠. 코로나 터지고 나서. 그렇기 때문에 코로나 터지고 나서 이 할인율이 마이너스다 보니까, 마이너스가 엄청 좋은 거, 낮을수록 엄청 좋은 건데 낮은 정도를 떠나서 마이너스까지 됐으니까 증시가 그냥 주가가 헐헐 날아갔던 겁니다. 중요한 거는 결국엔 올라갈 거라는 거죠. 이제 테이퍼링하고 결국 기준금리 하면서 이 돈이 실물 경제로 흘러가면, 그러니까 지금 같은 경우에는 금융시장에 돈이 쌓여 있었는데, 그러니까 당연히 주가가 올랐죠. 금융시장에 돈이 쌓여 있으니까. 근데 뭐 가상화폐도 오르고 채권도 오르고 다 올랐었는데, 이 돈이 이제 대출이 나가면서 실물 시장으로 가는 거니까 당연히 할인율이 높아지면서 이 금융시장은 이제 무너질 수밖에 없는 겁니다. 지금은 이제 실물 경제에 돈이 풀릴 때 유리한 자산으로 가야 되겠죠. 근데 일단 어떤 자산이든지 이 할인율에 다 영향을 받아서 실질금리가 1에서 2가 될 때까지는 저희는 좀 조심을 하면서 그냥 때를 기다리자. 뭐 다 참는 것도 투자다. 참는 것도 현금에 대한 투자다. 라고 생각을 하시면 됩니다. 항상 투자는 뭘 해도 일어나고요. 그냥 내가 어디에 투자했냐에 대한 겁니다. 예금에 투자를 할 수도 있고 적금에 투자를 할 수도 있고 그냥 요구불 예금에 투자를 할 수도 있는 거고요. 뭐 어디에 투자할지는 내가 투자라고 생각을 하냐 안 하냐의 문제가 아니라 그냥 투자는 매일매일 일어나고 있다 라고 생각을 하시면 됩니다. 근데 지금은 뭐 저처럼 뭐 나스닥 숏을 하지 않는 이상, 뭐 어딘가에 숏을 하지 않는 이상 그냥 투자는 쉬는 게 낫다. 이제 쉰다는 표현보다는 뭐 이제 현금에 투자를 하는 게 낫다라고 저는 뭐 생각을 합니다. 그 다음에 이제 뭐 유동성 데이터로만 보면은 결국 그냥 사이클이 이제 그런 거거든요. 일단 뭐 지금 간단하게만 보면은 뭐 지금 같은 경우 증시가 올랐었고 실질금리가 저렇게 내려갔던 게 양적 완화의 영향이죠. 연방준비은행이 그냥 돈을 엄청나게 찍어댄 겁니다. 연방준비은행이 이제 어떻게 보면 돈 찍은 양이라고 보시면 되는데요. 이제 국채를 매입한 양인데 총 자산이 8.7조 달러입니다. 이제 코로나 이후로 3.8조에서 8.7조 달러니까 뭐 어마어마한 돈을 찍어냈죠. 매우 단시간에. 뭐 기울기가 정말 어마어마하죠. 이제 뭐 거의 정말 로켓가 날아가듯이 날아갔는데 뭐 이러다 보니까
실질금리도 엄청나게 낮아질 수가 있었고요. 그러니까 실질금리가 낮아진 거는 저 양적 완화의 영향 때문에 미국 상업은행 예금이 많아져서 금융시장에 돈이 너무 많아진 거죠. 많아지다 보니까 실질금리가 낮아진 겁니다. 금융시장에 너무 돈이 많네. 돈이 많으니까 이제 실질금리가 낮아진 거죠. 그러다 보니까 할인율이 낮아져서 주가는 밸류에이션이 높아질 수 있었다. 그래서 지금까지는 괜찮았다. 뭐 지금까지 밸류에이션은 오케이였다. 근데 이제 테이퍼링을 하면서 결국 실질금리는 높아질 수밖에 없는 겁니다. 이제 흐름 자체가 대출이 이제 증가하고 있고요. 이제 과거에는 대출이 안 증가를 해서 이제 예대율이 낮았었는데 대출이 증가하니까 실물 경제에 돈이 흘러가게 되고요. 돈이 흘러가게 되니까 은행이 이제 지급준비금을 늘리질 않게 되고요. 지급준비금을 늘리지 않게 되니까 연방준비은행이 이 부채, 이게 부채 계정인데 RRP를 늘릴 수밖에 없고요. RRP를 늘리다 보니까 단기자금 시장에서 RRP는 연준이 돈을 빌리는 행위이기 때문에 단기자금 시장에 있는 돈이 말라가게 되면서 단기자금 금리가 올라갈 수밖에 없었고요. 이 SORF라는 금리가 이제 RRP 금리인데요. 연방준비은행이 단기자금에 이제 국채를 담보로 해서 돈을 빌리는 금리인데 이게 올라갈 수밖에 없었고 이때는 이제 미국 재무부가 돈을 이제 뿌리면서 좀 돈이 순간적으로 많아져서 떨어졌으나 결국 다시 올라가는 추세다. 근데 이 금리가 어차피 IORB라는 이 미국 기준금리까지 터치하게 되면 어차피 미국 금리 인상은 해야 될 수밖에 없는 상황이라 이제 연방준비은행 인사들이 계속 테이퍼링을 또 빨리 해야 돼 이제 말을 하는 게 계속 비둘기적이다가 이제는 좀 테이퍼링 갑자기 빨리 해야 돼 하는 게 아직 이 금리가 튈 것 같은 겁니다. 그분들도 생각하기에. 근데 뭐 거기서 이제 막 SORF 금리가 이제 IORB까지 뭐 다여가지고 이제 부채가 뭐 줄어들고 대출이 뭐 늘어난다라고 얘기를 할 수는 없잖아요. 이제 그러다 보니까 이제 간단하게 설명을 하는 거기도 하고 뭐 사실 뭐 제가 좀 세상을 부정적으로 바라보는 건지는 모르겠지만 생각보다 세상이 안 좋은 거에 대해서는 참 안 알려주거든요. 그러니까 마치 이런 거죠. 그러니까 미국 화폐 발행 구조가 이겁니다. 그냥 연방준비은행이 국채를 찍으면 이제 연방준비은행이 이제 미 재무부가 국채를 발행하게 되면 결국 미국 정부가 국채를 발행하게 되면 연방준비은행에 이제 결국 자산이 증가를 하게 되는 구조입니다. 지금 부채 한도 협상을 하는 건데 이제 민주당에서는 아예 부채 한도를 없애려고 하거든요. 그러니까 연방준비은행 총 자산 자체가 무제한으로 늘어날 수 있는 겁니다. 그럼 왜 그게 문제가 되냐라고 생각할 수 있는데 연방준비은행 하니까 되게 나랄 것 같잖아요. 근데 이게 사기업이거든요. 그러니까 쉽게 말해서 제가 이 은행을 한국은행이 제 건데 예를 들어서 그냥 간단하게 아니면 그냥 간단하게 뭐 제 거라고 하죠. 이제 좀 유명한 분들 좀 이름들을 말하긴 좀 그러니까 한국은행이 제 건데 한국은행 이제 우리나라 재무부에서 국채 발행할 때마다 제 자산이 늘어난다고 생각하면 뭔가 이상하지 않나요? 이제 이 국채에서 이자가 나오면 이 사기업이 이자를 받아가는 겁니다. 근데 이 이자가 얼마인지 알려드리면 이자가 한 200조 정도 되거든요. 1년에 이자만. 연방준비은행 이자가 지금 한 200조 정도 됩니다. 이게 다 개인들이 가져갈 수 있는 돈인 거예요. 삼성전자 시총이 뭐 300조에서 400조 정도 되나요, 지금? 이제 그러니까 뭐 삼성전자 한 반절이 1년마다 벌고 있다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천하의 삼성전자를요. 테슬라가 1000조 정도 좀 넘었던 것 같은데 정확하게 기억 안 나지만 아무튼 연방준비엔 그냥 이자가 한 200조 정도 된다라고 생각하시면 되는데 이게 사기업이다. 근데 국채 발행하는, 그러니까 결국 그냥 화폐를 발행하기 위해서 어떻게 보면 국채가 찍혀야 되는데 근데 그 돈이 어떻게 보면 그러니까 결국 미국이 성장하면 성장할수록 이 사기업에 내는 이자가 많아진다. 그러니까 미국 정부가 이 개인한테 이자를 주게 되고 결국 이 미국 정부가 발행한 이 유통화폐를 우리는 또 사가는 거잖아요. 대한민국 국민이. 왜냐면 수출을 해서 번 돈을 달러로 받잖아요. 근데 어떻게 생각하면 미국 국민과 전 세계 국민이 이 개인들한테 우리가 모두 다 세금을 내고 있다. 전 세계 이 모든 사람들이 달러를 쓰는 한. 뭐 이렇게 생각을 하시면 됩니다. 근데 어디에서도 알려주지 않죠, 잘. 물론 뭐 알려주는 분도 있고 극소수의 사람들이 있지만 대부분 모르기도 하고 뭐 어디 언론에서도 뭐 발표가 되지 않습니다. 그렇죠. 뭐 세상은 불공평한데 너무 불공평하다는 걸 알면은 사람들이 이제 봉기를 일으키겠죠, 사실. 뭐 그러다 보니까 굳이 아무도 얘기를 하지 않고
뭐 너무 음모론적으로 갈 수도 있겠지만 이 제도를 엎으려고 했던 미국 대통령들이 왠지는 모르겠지만 다 이제 암살을 당했죠. 왠지는 모르겠지만 이제 여기까지만 얘기하도록 하겠습니다. 왠지는 모르겠지만 다 암살을 당했습니다. 이유는 모르겠지만 저거를 이제 이 제도를 다 없애려고 했던 사람들이 다 살해를 당했었고요. 그러다 보니까 뭐 이제 뭐 언론에서도 나오지도 않고 뭐 특별하게 뭐 문제 제기를 하는 사람도 없는 게 된 거죠. 근데 중요한 거는 뭐 제가 뭐 이 제도를 뭐 없애야 된다 뭐 이런 것도 아니고요. 없앨 힘도 없고 뭐 없앨 마음도 없습니다. 없앨 능력이 없으니까요. 저희는 그냥 이제 그러면 이제 어떻게 흘러가나 일단 지금 상황은 뭐 거기서 어떻게 벌어야 되나가 중요하겠죠. 근데 중요한 건 일단 지금은 우리는 이 체제에서 살고 있으니까 이 체제에서는 결국 기준금리랑 테이퍼링은 빨리 할 수밖에 없다. 근데 이제 테이퍼링 끝나고 기준금리 올려야 되니까 어차피 2분기에 기준금리 올려야 되니까 1분기까지 테이퍼링을 해야 된다. 뭐 이렇게 그냥 생각을 하시면 되는 겁니다. 뭐 그렇게 생각하시면 될 것 같고 그러니까 결국 그래서 실질금리는 높아질 수밖에 없고 증시는 떨어질 수밖에 없다. 뭐 차트로 보나 밸류에이션 지표로 보나 뭐 저런 이제 IOER 금리로 보나 뭐 여러 가지로 보나 이제 다 왔다. 추세도 꺾였다. 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그 다음에 이제 오늘 카카오, 삼성바이오로직스, 제일제당, DLNC, 아마존 종목들, 금요일 종목들 살펴보면 카카오 같은 경우에 현재 주가 12만원 정도 되고요. 나머지 이제 실적 전망치 이 정도 나온다 라고 감안을 했을 때 그냥 뭐 비싸지도 않고 싸지도 않은 그 정도 밸류에이션이다 라고 생각을 하고요. 상대가치 평가로 봤을 때는 뭐 많이 빠졌음에도 불구하고 충분히 많이 올라간 건 또 맞기 때문에 과거 대비해서는 한 방에 올라간 건 맞아서 과거 대비해서는 싸지 않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 다음에 이제 카카오 이제 차트를 보면은 카카오 같은 경우에는 이제 뭐 여기가 이제 5파 고점 친 거는 뭐 명확했다라고 5파 고점 친 건 명확했다라고 보고요. 여기가 이제 A고 여기가 이제 B의 어딘가를 가고 있지 않나 생각을 하고 이제 구름대도 여긴 또 깨져가지고 뭐 언제 C로 이렇게 푹 빠져도 뭐 이상하지는 않는 상황이다. 결국 저는 여기 뭐 구름대 넘기도 그렇고 넘어도 그렇고 결국 이제 여기가 한 번 더 B가 있든 그냥 C로 무너지든 결국 좀 중기적으로는 빠질 것 같다. 뭐 그렇게 생각을 하고요. 그 다음에 이제 뭐 삼성바이오로직스 같은 경우에 현재 주가 90만원 정도 되고요. 뭐 나머지 실적 전망치 이 정도 나온다라고 했을 때 뭐 저는 뭐 어떻게 봐도 밸류에이션 부담은 있어 보인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여긴 좀 삼성 지금 좀 그 지분 수합하는 거에 영향도 있고 그냥 여기가 밸류에이션이 좀 고평가가 되기는 해야 돼가지고 좀 그런 영향으로 좀 고평가가 지속되고 있지 않나 라고 생각을 합니다. 뭐 좀 지배구조 개선 자체가 좀 되고 나면 그때 좀 떨어지지 않을까 라고 생각을 하고요. 상대가치 평가로 봤을 때는 뭐 거의 그냥 계속 비싸죠. 그래서 그냥 뭐 전에 비해서 더 비싸지도 않고 더 싸지도 않다. 근데 그냥 항상 비쌌다. 뭐 이렇게 생각하시면 될 것 같고요. 그 다음에 이제 삼성바이오로직스 차트 같은 경우에는 그냥 여기 5파였고 여기 A파고 A, B, C 정도 나오고 결국 빠질 것 같다라고 뭐 똑같이 생각을 하고요. 그 다음에 이제 제일제당 같은 경우에 현재 주가 36만원 정도 되고 뭐 나머지 실적 전망치 이 정도다라고 감안을 했을 때 뭐 저는 상승 여력은 있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한 70% 정도는 올라갈 수 있는 회사다. 밸류에이션 매력은 있는 회사다라고 생각을 하고요. 상대가치를 보더라도 여기는 충분히 그래도 저평가가 되어 있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 다음에 이제 차트를 살펴보면은 근데 뭐 차트상 아직까지 추세가 좋지는 않다 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고요. 여기 이제 5파 치고 여기가 A였을 것 같은데 뭐 B 정도 반등은 언제든 나올 수 있겠지만 뭐 근데 여기는 뭐 사실 조정이 끝났을 수도 있기는 합니다. 왜냐면 밸류에이션이 싸잖아요. 그래서 그냥 올라갈 수도 있긴 합니다. 그래서 뭐 올라갈 것 같아서 사신다라고 하면은 기준선이 뚫리고 나면 종가 기준으로 사고 기준선이 하회하면 그냥 바로 손절하겠다라는 마인드로 뭐 사시면 뭐 특별히 문제 없으시지 않을까 뭐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아니다 나는 그래도 너무 안전하게 그냥 추세 완전 보호하고 싶다 그냥 구름대 전 넘고 사시면 되지 않을까 생각을 하고요. 그 다음에 DLNC 같은 경우에 현재 주가 12만원이고요. 나머지 실적 전망치 이 정도 나온다라고 했을 때
뭐 저는 사실 DLNC 우선주가 뭐 어마어마하게 싸다고는 생각합니다. 여기도 엄청 싸다라고 보고요. 그냥 우선주로만 계산해도 뭐 정말 엄청 싸다라고는 봅니다. 상대가치 평가로 봤을 때도 뭐 여기는 그냥 기대 수익률이 그냥 넘어버렸네요. 오히려 그냥 넘어버려서 너무 사실 싸다. 뭐 지금 주가가 좀 반등하긴 했지만 지금도 여전히 엄청 싸다라고는 보여지고요. 우선주도 싸다. 이제 우선주도 엄청 싸다. 사실 우선주 보통주 59%밖에 안 되니까 우선주 너무 싸다. 근데 보통주도 싸고 이제 우선주도 정말 싸다. 근데 둘 다 싸다. 사실 뭐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근데 여긴 좀 신기하게 사실 우선주 보통주 이 갭 자체가 현재 주가랑 되게 반대로 움직이긴 해가지고 좀 아이러니하게 뭐 사실 이래야 될 이유는 없는데 좀 그렇게 움직이긴 하네요. 보니까 좀 신기하게 움직이긴 하네요. 네. 그 다음에 이제 뭐 차트 살펴보면은 DLNC 같은 경우에는 뭐 사실 추세는 조금 돌아서긴 했고요. RSI랑 MACD 돌아서면서 그래서 뭐 여기가 이제 그냥 A, B, C로 끝이 난 건지 근데 그럴 수도 있다고는 봅니다. 여기도 싸잖아요. 사실 회사가 워낙 싸가지고 뭐 충분히 그냥 뚫을 수 있다고 봅니다. 그래서 기준선 넘어가면 뭐 좀 이제 건드려 봐도 되지 않을까. 근데 기준선 하회하면 팔자라는 마음으로 뭐 저도 사실 되게 좀 관심 있게 여기는 보고 있는 주식이고요. 뭐 회사 자체는 저는 사실 매우 괜찮다. 사실 너무 싸서 괜찮다라고 봅니다. 회사의 경쟁력 자체도 나쁘진 않고요. 근데 단점이라고 하면 수주잔고가 막 엄청 많은 건 아니어서 좀 타건설사 대비해서 뭐 그 부분이 조금 흠이지만 중요한 건 그만큼 싸니까 뭐 좀 그 부분은 메꿔지지 않나 라고 생각을 합니다. 브랜드 뭐 가치가 엄청 떨어지는 것도 아니고요. 결국 네. 그 다음에 이제 아마존 살펴보면은 아마존 같은 경우에는 뭐 저는 그냥 여기 5.5파 5점 쳤다라고 보고요. 여기 1, 2, 3, 4, 5로 빠지고 A고 여기 지금 B라고 봅니다. A, B, C로. 그래서 이제 A, B 나오고 뭐 저는 C로 좀 크게 빠지지 않을까 뭐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뭐 굳이 무리할 필요 없고 결국 테크주는 정말 저는 좀 지금 굳이 뭐 사실 지금 막 테슬라 엄청 많이 들어가신다라고 알고 있는데 수급 보면 우리나라에서 저는 미국은 사실 지금은 웬만해서는 어디든 안 좋다라고 봅니다. 그나마 괜찮은 게 미국 은행주들, 금융주들 빼고는 웬만해선 좋지 않다라고 보고요. 뭐 저는 사실 좋은 점을 이젠 찾을 게 없는 것 같습니다. 뭐 가장 악재, 실질금리 상승, 이 가장 베스트 악재죠. 이게 결국 테이퍼링과 기준금리 인상에 영향이 되는 거죠. 실질금리 상승. 가장 최악이고요. 두 번째, 이제 최저법인세율 15%죠. 보통 테크주가 작게는 0%에서 한 8% 정도 세금 내는데 최저법인세가 되는 이상 EPS 단기 순이익을 이제 주식수로 나눈 게 최소 8%는 하락한다. 이게 지금 주가에는 반영이 안 됐죠. 그 다음 세 번째, 자사주 매입에 대한 세금, 소득세가 1%에서 2% 내는 게 이제 또 통과가 될 수 있습니다. 그럼 당연히 자사주 매입을 많이 할 수 있었던 게 많이 줄어들겠죠. 세금 내니까. 근데 그 부분도 있고, 네 번째, 더 이상 자사주가 어렵다. 이제 실질금리가 낮을 때 결국 빚내고 자본 깎아 먹으면서 이제 버는 돈에 비해서 더 자사주를 샀는데 이제는 자본도 없고 금리도 올라가는 추세여서 더 이상 이 짓을 하기가 어려운 겁니다. 이제 회사에서. 그래서 주가가 올라갔던 모든 행동들이 다 막힌다 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다섯 번째는 테크주들의 성장률 자체가 매우 떨어졌다는 겁니다. 정확하게는 성장률보다도 오히려 실적이 더 안 좋아지는 회사도 있죠. 애플 같은 회사는 오히려 실적이 더 떨어졌죠. 그렇기 때문에 성장률도 이제 떨어졌다. 사실 테크주는 이제 더 이상 성장주는 아니다라고 봅니다. 그래서 뭐 사실 여러 가지 이유로 뭐 저는 사실 올라갈 이유가 뭐가 있을까? 실적도 좋아지지 않고 자사주 매입도 더 이상 사기 크게 이제 더 이상 과거만큼 사기는 어렵고요. 아예 못 산다는 건 아닌데 과거만큼 사기 어렵고 자사주 이제 사는 거에 대해서 세금 매겨질 가능성이 높고 최저법인세는 23년부터 시행되기 때문에 내년부터 아마 반영될 이슈고
실질금리 올라가는 상황에서 과연 우리가 밸류에이션 부담이 엄청나게 많은 테크주에 투자를 해야 될까에 대해서는 딱 유일한 이유는 하나죠. 그냥 과거에 잘 갔으니까요. 2009년부터 지금까지 잘 갔는데 확률상 뭐 더 갈 수 있는 확률이 더 높은 거 아니야? 라고 하면 더 높은 건 맞죠. 일반적으로 달리는 말이 갑자기 내가 타는 순간 멈춘다? 쉽지는 않은데 보통 지금 들어가시는 분들은 다 이때 막 많이 먹으신 분일 거 아니에요. 그래서 내가 지금 달리고 있는 상황에서 바로 멈추는 건 아니다. 그냥 이미 내가 달리고 있다가 지금 욕심으로 더 가려고 하는데 이제는 조금 내려도 되지 않을까. 좀 재밌게 많이 드셨지 않았을까요? 대부분 다. 우리 모두 다 잘 증시에서 즐겁게 사실 작년과 재작년을 보냈었기 때문에 이제는 좀 놓아줘야 될 때도 오지 않았나 라고 생각을 하면서 오늘 방송은 여기까지 하도록 하겠습니다. 주말 잘 보내시고요. 다음 주에 또 뵙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